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45년 포포의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과 로셀리니의 로마 열린 도시입니다. 1945년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얄타에 모여서 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하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고요. 드골은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으로 취임합니다.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처칠은 물러나죠. 그리고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195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태생 영국 철학자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을 출간합니다. 포퍼는 학문은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반증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증에 필요한 비판적 사유는 학문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비판적 사유를 용납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바람직한 이유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칸트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합리주의적 입장입니다. 포퍼의 말입니다. 합리주의적 태도에 따르면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자. 예, 이런 합리주의적 입장에서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을 통해 플라톤과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의 저술에 담겨진 전체주의의 씨앗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1938년 독일 오스트리아 침공 소식에 시작한 칼 포퍼의 작업에는 위기에 처한 세상의 미래에 관한 계몽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의 말입니다. 홀로코스트 시대에 모든 예술은 고통을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 이 문장에서 비극적을 계몽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동료 막스 호르카이머와 함께 아도르노가 1944년에 쓴 철학적 단편을 1947년에 고쳐서 출판한 책이 계몽의 변증법인데요. 집의 권력과 결합된 계몽의 단호하게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몽으로서 철학적 작업에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몽이 차라리 비관적일 만큼 낙관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1977년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쓴 인간의 얼굴이라는 야만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던 스위스 태생 프랑스 철학자 짱자크 루소의 이를테면 반계몽주의적 입장이 되풀이됩니다. 레비에 따르면 공익성을 표방한 사회적 제도로는 행복이 성취될 수 없고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한 표현을 빌리면 가장 강력한 예속의 시대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사회화의 시대라는 것이죠.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에서 포퍼가 부딪힌 문제점 중 하나는 관용의 이율배반입니다. 비판적 태도를 용납하는 열린 사회는 무엇보다도 관용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관용을 허락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겠죠. 까미와 사르트르도 이 문제의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동지관계가 결렬되고요. 포퍼 자신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비관용에 맞서기 위해 어느 정도 비관용적 폭력을 허용합니다. 어려움은 이때 판단의 근거가 포퍼가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가설 그리고 반증의 원칙으로 결정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합리적 판단이 어렵기로는 종교적 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불가지론자였던 포퍼는 종교가 신심이 깊은 신앙인에게 위안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신심이 깊다는 판단 또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죠. 포포에게 넓은 의미에서 종교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싶은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인이고요. 그렇지만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에는 철저히
반대적인 입장을 포포는 견지합니다. 1945년 이탈리아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는 영화 로마 열린 도시를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열린은 전쟁 중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테면 무방비를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중 영어로 하면 오픈시티의 선언은 국제법상 그 효력이 공인되죠. 로마는 1943년 그러니까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시타 아페르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우리말 제목은 무방비 도시였어요. 로셀리니 영화에서 로마는 침략자의 전방위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열린 도시입니다. 포포의 열린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힌보다는 열린을 지향해야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비판적이라는 의미에서 변증법적 이성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여기서 이성이라 함은 개념을 산출하는 능력인데요. 가령 우리 모두 정의에 대해 저마다 다른 관념이나 표상들을 갖고 있더라도 정의라는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일단 소통의 출발점을 확보할 수는 있겠죠. 포포는 이렇게 합리적 소통성에 대한 믿음에 기대어서 점진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사회적 작용을 기대합니다. 로셀리니의 로마 열린 도시는 이탈리아의 네오레알리스모 영화를 선구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나치 점령하의 로마에서 이탈리아 파르티잔들의 죽음을 무릅쓴 용기와 신념, 그리고 신부님을 포함해 그 주변 인물들이 겪는 고통과 희생이 다큐멘터리적 현장감으로 생생하게 묘사되는 영화입니다. 솔직히 로셀리니가 묘사하는 1944년의 로마에서 포퍼의 합리적 소통성을 기대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다루는 로셀리니의 로마 열린 도시는 전체주의와 맞선 개인의 결단과 연계라는 점에서 프랑스 영화 감독 르네 클레망의 1946년 작품 철로 전투와 함께 전통적인 비판적 사실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레알리즘모는 로셀리니를 위시해서 데시카, 자바티니, 비스콘티, 펠리니,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등 다큐적 기법과 다중적 현실 인식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시나리오 작가들과 감독들이 네오레알리즘모의 기치를 내걸고 내놓은 활발한 작업들로 전후 이탈리아 영화의 재건에 기여하게 되죠. 1945년 영국의 무정부주의적 경향의 작가 조지 오웰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알레고리 우화 동물농장을 발표합니다. 1949년에 발표한 1984년과 함께 1984와 함께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중심축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알레고리 우화이죠. 그의 작업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국제 정치를 조감해 볼 수 있는 설득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웰의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쓴다. 포포와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점을 찍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1981년에 펴낸 저서 의사소통의 행위 이론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자신의 사유를 전개합니다. 내 생각에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가치 지향의 정신을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 정신을 세 가지로 명료하게 요약했는데요. 1.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진리 주장.
2. 사회적 규범에 대한 정당성 주장. 3. 주관적 경험에 대한 진정성 주장. 이 세 가지 주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가치지향의 정신은 전통적인 진선미의 전형적인 주장이죠. 여전히 문제는 관계,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권력이 개입하는 현실입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과 본담, 그 한복판에서 저작거리를 지배하는 감각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않고 합리적 행위에 이르는 길은 한없이 멀고 구부러진 길로 나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포의 열린 사회는 로셀리니의 열린 도시로 무방비 상태라는 비관적인 느낌이 나에게는 있죠. 느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실인식은 여전히 오웰의 1984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겠고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그 끝을 알 수 없던 1943년에 독일 태생의 스위스 작가 헤르만 헤세는 소설 유리알 유이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헤세는 1946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죠.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후 헤세의 말입니다. 영적 차원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무는 군중들이 지도자들이 부르라고 명령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할 때 함께 노래하지 않는 것이다. 헤세의 작품 세계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계몽적 성격을 내포한 대체로 독일 문학의 전통에 따른 성장소설이나 교양소설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비교적 평이한 문체로 쓰인 작품들이지만 헤세가 나치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32년경 작업을 시작한 그의 마지막 소설 유리알 유이에 내포된 세상에 대한 헤세의 비전이 솔직히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헤세는 직접적인 저항이나 비판을 자제하면서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포용과 사랑을 설파한 작가였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로서는 중국 불교의 큰 선지식 선화상인이 남긴 정신적 차원, 그가 그르면 곧 내가 그른 것이니 동체를 자비라 하네에 헤세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헤세의 말입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예술의 궁극적 내용이고 위안이다. 유리알 위의 미래 가상세계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세속과 은둔적 수행자들의 탈세속으로 나뉩니다. 탈세속 세계의 이름은 카스탈리엔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스탈리아 샘은 철학자와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셈이죠. 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평화 공존을 위해 카스탈리엔이라 부른 지역을 설정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전 영역에 걸쳐 저작거리의 감각적 욕망과 세속적 가치와는 구별되는 정신적 차원의 가치만 오로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 세계의 탈세속적 정신성은 세속의 혼탁해진 정신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성을 추구하는 카스탈리엔도 세속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나름대로 엄격한 일련의 제도들을 갖추고 있죠. 이를테면 12개 정도의 공방을 책임지는 명인과 그 전체를 책임지는 유리알 유이의 명인이 있고 수행자들을 심사 선발하고 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부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 요제프 크네이트는 유리알 유이의 명인이 되는데 점점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으로부터 총체적으로 격리되어가는 카스탈리아의 상황에 실망하여 세속으로 돌아옵니다. 크네이트의 선택은 예를 들어 공자와 같은 정치적 선지식이 세속적 군주들 곁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크네이트의 죽음은 부처님의 열반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유리알 유이의 출발점은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 속의 인간, 계몽조차도 음악이나 수학이 처한 위기처럼 수동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은 정신의 능동적 작용이죠. 수동성에 함몰하지 않는 능동적 유의가 내포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이 능동적인 정신으로서 인간은 기계가 아닌 존재입니다. 기계가 되어버린 제도에 대한 시의 역할이고요. 이러한 역할은 시인으로서 에세가 자임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로서 에세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넘어섰는지는 전적으로 초월적인 영역이라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의 유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